침대에서만 자기 전에 보십시오. 중간 광고 없습니다. 자막도 없습니다. 영상 끝나고도 광고 없습니다. 편집도 안 했습니다. 댓글도 쓰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만 누르고 지금 당장 눈을 감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선생의 두면제 역사책 읽기 ASMR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전 세계 인구 30%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잠이 많고 밤잠이 적어서 밤이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를 뒤척입니다. 특히 제가 요새 출근 시간이 좀 빨라지면서 6시 반 출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상에는 다양한 ASMR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ASMR을 들으실 거면 좀 더 있어 보이는 걸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꿈속에서 카이사르와 만나고 꿈속에서 2차 세계대전의 사령관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선생의 두면제 역사책 읽기 ASMR. 읽기는 귀찮은데 막상 또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면 어디서 써먹기 좋은 역사책들을 골라서 자기 전에 읽어드립니다.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저도 읽다가 졸리면 잘 겁니다. 지금 딱 자기 전 상황입니다. 안 졸리면 서너 시간도 읽을 거라고 제가 대본에 써놓긴 했는데 막상 서너 시간은 읽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2시간입니다. 졸리면 30분 안에도 바로 촬영을 접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면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공연 준비하고 공연하고 또 공연 준비하면서 이제 공연 끝난 이후에 또 이런저런 한 달 가까이 뒤풀이를 하면서 제 생활을 갖지 못하고 술독에 빠져 산 시간이 한 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두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역사 에세이가 맞겠죠? 역사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역사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로먼 크리즈나릭이 쓴 책입니다. 우선은 누구나 역사가 또는 역사책이 인생에 지혜를 준다라는 어렴풋한 관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질문에는 저도 솔직히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대답을 여기 나오는 로먼 크리즈나릭이 나름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먼 크리즈나릭, 제가 알기로는 호주계 영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사상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작가다. 2008년 영국 런던에서 문을 연 인생학교의 창립 멤버이자 교수다.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하나의 운동 같은 게 인생학교였죠. 그래서 옵저버지는 그를 영국의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 철학자로 꼽는다. 이게 이제 저도 어디서 봤는데 알랭드 보통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느냐 또는 불안, 뉴스의 시대 등등을 쓰던 알랭드 보통도 이 로먼 크리즈나릭 상위 호환 같은 거죠. 라이프 스타일 철학자라고 불리는데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알랭드 보통도 그렇고 로먼 크리즈나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좀 더 깊게 생각해서 그 자신들의 생각을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을 하고 어떤 나름의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라이프 스타일 철학자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공감, 아무튼 그 로먼 크리즈나릭, 제가 알기로는 여기 써 있네요. 호주계 영국인인데 시드니나 홍콩에서 살다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런던 시티 대학교, 아닌데 아무튼 런던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땄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감, 사랑의 역사, 일의 미래, 인생 기술 등을 주제로 런던 교도소에서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강연과 워크숍을 개최해왔다. 옥스팜, UN 등 여러 조직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공감과 대화를 활용하여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 여기 써있네요. 시드니와 홍콩에서 자랐으며 옥스퍼드 런던 대학 애시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런던 시티 대학교에서 강단에 섰으며 사람들의 일상에 용기와 창의성을 불어넣는 비영리 재단 옥스퍼드 뮤즈의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열광적으로 테니스를 즐기는 팬이자 선수다. 정원사로도 일했고 직접 가구를 만들기도 한다. 저희 아버지가 테니스를 참 좋아하십니다. 한국어로 소개된 책으로는 인생은 짧다, 카르페 디엠, 공감하는 능력, 인생학교 1 등등이 있다. 주요 저서들은 20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안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는 게 이런 자기계발서스러운데 너무 자기계발서스럽지는 않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학교 1이라든지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유명한 편이죠. 실제로 다른 저서에서도 이 일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소통과 생활에 있어서 공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자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잠깐 프린트를 해왔는데 원래 이 책이 원제가 역사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원래 원제는 원더박스래요. 근데 여기 책에 원더박스라고 써있는데 이 원더박스가 그거거든요. 출판사기도 하거든요. 출판사 이름이랑 원제랑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려고 하면서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만드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안 알아봤지만 아무튼 이 책의 원제는 원래 원더박스라고 합니다. 원더박스라 함은 원래는 르네상스 시대의 호기심의 방을 뜻하는 말이었다. 수집가들, 귀족들이었겠죠? 아니면 자산가들, 수집가들이 여러 진귀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원더박스라는 말이 일종의 보물창고 같은 거죠. 근데 이 저자 로먼 크리즈나릭은 역사를 원더박스에 결국 비유를 한 거죠. 역사라는 보물창고, 호기심의 방에서 무엇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크리즈나릭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역사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생각은 아니죠. 누구나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막상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정말 역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여전히 잘 몰랐던 역사, 그리고 새삼 다시 음미해 볼 만한 사실들과 만나게 된다. 저자는 사랑에서 죽음까지 12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실제로 주제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네, 제 얘기네요. 두 번째는 가족과의 대화가 불편한 당신에게. 이게 이제 제가 읽을 책인데, 그러니까는 진정한 사랑, 가족과의 대화, 공간 결핍 사회, 그리고 직업과 진로 문제, 그리고 시간 문제, 그리고 돈, 일상, 여행, 자연, 삶에 대한 회의, 창조성, 죽음,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각각의 주제가 굉장히 다들 흥미롭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가족과의 대화를 두 번째 챕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바깥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막상 이제
집 안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재택이 많이 힘들다. 그래서 그냥 나 출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집을, 가족을, 가정을 어떻게 보면 삶의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함께 부양해야 할 어떤 책임의 대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가족들과의 집에서의 시간이 많아지면서는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경우가 왕왕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가족과의 대화가 부족한 당신에게 라는 챕터는 두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집안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저도 만나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40대 분들 같은 경우, 40대 이상들 같은 경우는 자신은 이제 집에 있으면 자꾸 마누라가 논다고 생각하고, 오빠 당장 바쁜 일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라도 좀 버리고 오지 라든지, 아니면 집에 처박혀 있는, 방에 처박혀 있는 아빠에게 아빠 놀아줘 라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뭐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라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갑자기 왜 하고 있죠? 집안일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집안일이 항상 남녀가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다. 특히 집 안에서의 일들은 대부분 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내를 집 안사람이라고 부르고, 이제 남편들을 바깥사람, 바깥양반, 그러니까 집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죠. 심지어는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아예 이 유전자나 이 진화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남자는 조금 더 밖으로 돌고 여자는 좀 더 집과 가정과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크게 진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집안일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집안일의 역사를 보면 결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그러니까 집안일은 모두 다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관념은 오히려 19세기 이후에나 생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소제목, 중제목 같은 경우는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때문에 갑자기 삘 받아서 보게 된 개그 프로가, 개그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조용하게 세 가족이 저녁을 먹으면서 밥 먹자, 열심히 밥만 먹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개그 프로그램인데, 그만큼 가족들 간의 대화가 참 부족하다라는 이게 모두의 현실이죠. 저희 집은 밥 먹을 때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를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생각해보는 그런 챕터입니다. 집안일 관련된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뒤에 가족과의 대화 이 얘기는 솔직히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읽는데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냥 할 얘기 없어 그냥 중원부원 하시는구나 라는 얘기가 좀 들려서, 그래서 이제 초반을 좀 들으시다가 서서히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벌써 15분이나 들었네요. 그럼 이제 바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가족과의 대화가 불편한 당신에게.
엄마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아버지들이 있는데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기를 바란다. 1964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소설가 J.G. 벨러드는 어린 자녀 셋을 직접 키우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고 9시가 되면 위스키 한 잔을 벗삼아 책상 앞에 앉아서 본업인 글쓰기를 시작했다. 오후가 되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숙제를 돕고 정원에서 같이 놀아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세지 같은 음식과 으깬 감자 요리 등을 잽싸게 만들어 저녁을 먹었다. 1960년대에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편부가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딱히 본보기를 찾지 못했던 벨러드는 나름의 방식으로 일을 해냈다. 이 벨러드는 자서전에서 나는 청소에는 젬병인 엄마였고 집안일을 좋아하지 않는 티가 팍팍 났다면서 한 손에는 담배, 다른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고백했다. 청소는 열심히 안 했을지 모르지만 벨러드가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자애로운 아빠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빠는 내게 아빠이면서 동시에 엄마였습니다. 벨러드의 딸 페이는 런던 교회에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보낸 유년 시절을 그렇게 회상했다. 무슨 이야기든 아빠한테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었죠. 남자친구 이야기든 옷이나 화장에 대한 이야기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친밀한 가족이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벨러드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2페이지 정도는 스킵을 하고,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벨러드는 거리낌 없이 기저귀를 갈고 다림질을 하는 것은 물론 아내 혹은 연인을 직장에 출근시키고 자기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가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현대적인 아빠의 선구자로 보인다. 그런 아빠들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낯선 화성인 취급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가사를 주로 돌보는 주부 대 주부, 여기서 주부 대 주부는 가사일을 돌보는 아내와 가사일을 돌보는 남편의 비율이 40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하는 아내가 40명이라면 그런 일을 하는 남편은 1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20대 1, 그래도 2배나 되네.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나 가사일을 전담하는 남자가 드물다는 이야기죠. 영국이건 미국이건. 참고로 이 로먼 크리즈니나릭 자체가 영국 사람이라서 주로 사례가 영미권의 역사적 사례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부, 집안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정적인 아빠가 생각만큼 희귀하지 않았다. 알고 보면 산업화 이전에서는 주부,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는 남편의 비율이 지금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여자에게 자연스러운 자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인 반면 남자에게 자연스러운 자리는 주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부양자라는 관념은 현대에 널리 퍼진 강력한 이데올로기다.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애초부터 다르다는 의미로 분리된 영역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이데올로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증거들이 적지 않다. 다만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혔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선 잊혀진 역사를 망각에 강해서 끌어올려 환기시키고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역사를 이해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남녀 역할을 구분하는 데는 어떤 자연스러움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벨러드가 유년 시절 경험했던 가정 내의 대화 기근은 지금도 익숙한 현상이긴 하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활발하지 않다. 10대 자녀는
부모에게 한마디도 하려 하지 않는다. 부부는 직접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낸다. 영국에서 부부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55분이다. 서구에서 돌림병처럼 퍼지는 이혼은 부부 사이의 친목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가족들이 대화를 며칠씩, 때로는 몇 년씩 거부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 대화는 가족을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므로 가족 간의 대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과거 아빠들이 집에서 차지했던 역할을 살펴본 뒤에 가족 간의 대화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과거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자. 살림하는 남자의 역사라는 소제목에 있는 얘기들은 막상 후루룩 한 두세 페이지 넘겨버리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외시된 주부, 여기서 부자가 어버이, 그러니까 아비, 이게 뭐라 그러지? 지아비부, 그러니까는 집안일 하는 남편의 역사는 오늘날 부부가 가사 처리 방식을 어떻게 제고하면 좋을지에 대해 보기 드문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카 피그미족의 보금자리인 콩고 분지 정글에서 시작이 된다. 지금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몇 분이죠? 21분 53초 정도 됐네요. 네. 아카족 남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육아에 헌신적인 아빠들이다. 그들은 하루에 대략 47% 정도를 아이들을 안고 있거나 바로 옆에서 아이들을 보살핀다. 여자들이 여전히 육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만 아카족 남자들은 육아의 모든 측면에 온전히 관여하며 대부분의 일을 엄마와 함께 나눈다. 아빠들이 아기를 씻기고 방바닥을 닦는다. 밤에 아기가 울면 아빠가 일어나서 아기를 달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아빠의 젖꼭지를 가볍게 빨도록 할 정도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아이를 등에 업고 저녁을 준비하거나 큰 아이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카족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 남자들이 아이들을 본다. 동네 사람들과 야자수를 한잔하려고 밖으로 나갈 때에도 아카족 남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때가 많다. 20년 동안 아카족을 연구했고 7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인류학자는 아빠가 육아에 깊이 관여하는 아카족의 풍습은 그들의 전통적인 생계활동의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작은 동물들을 함정에 빠뜨린 다음 그물을 이용해서 사냥하는 어떤 생업활동, 이런 사냥에는 남녀 모두 참가하며 아이들도 함께 데려간다. 특히 멀리 나가는 경우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주된 책임은 남자가 맡는다. 아카족 남자들이 아이 돌보는 일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에게 더욱 애착을 느끼게 되고 그런 애착이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을 더욱 커지게 한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아카족은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있기는 하지만 아빠가 자녀 양육에 깊이 관여하는 토착민 문화가 아카족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뉴기니, 그러니까 오세아니아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 얘기죠. 뉴기니의 아라페시족과 콩고민주공화국 동북쪽 이투리 숲의 음부티족도 육아에 아빠들이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8세기에 처음 타히티 섬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남자들이 일상적으로 요리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여자들이 가장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토착민 문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넷 중에 하나꼴로, 그러니까 25% 정도는 남자들이 주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을 해왔다. 절대 다수의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자들이 대부분의 육아 부담을 지고 있으며 남자들이 육아 활동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회도 3분의 1이나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육아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으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밑줄 쫙 치고 싶어요. 인간 사회에서 발견된 육아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생물학이 아니라 상황과 문화일 뿐이다. 여자들이 식량 확보에 깊이 관여하는 사회, 그리고 남자가 전사 역할을 하느라 너무 바쁘지 않은 사회일수록 남자들이 집안일에 깊이 관여하고 많은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었다. 각 작가 주. 오늘날 선진국 남자들 중에 전투에 바빠서 육아가 여의치 않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 서구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엄마의 자연스러운 역할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고, 반면에 아빠들은 유전적으로 자녀 양육에 맞게 프로그램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역할은 가족의 부양자, 돈 벌어갖고 그냥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사실상 남자의 역할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 동굴 입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법원도 이런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양육권 분쟁에서 주로 엄마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들이 그렇다. 이런 관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양육권 분쟁에서 엄마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남녀의 중요한 생물학적인 차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것은 분명히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며, 때문에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 아빠는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유대감과 친밀감이 만들어진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아카족을 비롯해서 아빠가 양육에 깊이 관여하는 사회에 대해 알고 나면 아빠가 육아 실무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과연 자연스럽다는 주장이 더는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동물의 왕국에서 증거를 취합해서 이를 반박할 수도 있다. 씨를 뿌린 다음 암컷이 혼자 새끼들을 기르는 동안 다른 짝을 찾아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수컷 살쾡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분명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리처드 톰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나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 사회가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른 육아 방식을 보여주듯이 다른 동물 종들도 다양한 양육 방식을 보여준다. 나비, 거북, 거미 같은 많은 동물이 새끼에게 부모로서 보살핌이라는 것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태어나자마자 지가 알아서 산다는 얘기죠. 반면에 올빼미를 포함한 조류의 90%는 암컷과 수컷이 평등하게 새끼를 기르는 부담을 가진다. 마모셋, 중남미에 사는 작은 원숭이랍니다. 이 마모셋과 큰 긴팔 원숭이 수컷은 밤낮으로 새끼들을 돌보고 어디든 데리고 다닌다. 상황에 따라서 양육 책임이 바뀔 수도 있다. 황조롱이와 자고새는 암컷이 새끼들을 먹이는 동안 수컷이 사냥을 하지만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어린 새끼들을 보살피는 일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처럼 동물의 왕국도 토착민 사회도 분리된 영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쉬이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 아카족을 비롯한 토착민들의 양육 방식을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따라하기는 무리가 있다 싶을지 모른다. 아이들을 정글의 사냥 활동을 데리고 다니던 시절이 과연 언제였는가? 그저 아득할 따름이다. 때문에 서구에서 가정 운영의 역사를 탐구하고 남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탐구를 통해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직접 가사노동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아빠들이 선례가 없는 신인류가 아니라 산업화 이전 아빠들의 환생이라는 점이다. 즉, 직접 가사노동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아빠들은 산업화 이전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거는 여자들, 집안일이 아니라 바깥일을 하는 것들은 남자들이라는 분리된 영역 이데올로기든 산업화가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하고 있습니다. 아카족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달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과거에는 남녀 사이의 가사 분담이 지금보다 훨씬 균형 잡히고 평등했었다. 주부, 이게 뭐야? 하우스 허스밴드, 집안일을 하는 남편의 역사적인 기원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단어 그 자체에 있다. 주부, 집안일을 하는 아내, 하우스와이프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13세기에 등장했다. 가사, 즉 하우스와이퍼리라는 단어는 요리, 빨래, 바느질, 육아 등등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하는 일을 가리켰다. 하지만 남편, 허스밴드가 원래는 하우스와이프처럼 주로 집 안과 주변에서 일을 하는 남자를 가리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husband, 어원을 보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hus, hus는 하우스의 집의 옛말이며 band는 band, band는 남자가 소유 또는 대여를 통해 묶여있는 그 집을 가리킨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band는 bound, 묶여있다 라는 뜻의 어원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husband는 집, 하우스에 bound,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남편이 원래 어원은 집에 묶여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인 겁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주로 하는 일이 농사였기 때문에 농사를 husbandry라고 불렀고 지금도 더러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유럽과 식민지 북아메리카에서 경제생활과 가정생활 모두가 주로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독립자영농 가정, 즉 한창 성장하는 자작농 계층에서는 더욱 그랬다. 당시 남녀는 가정이라는 일종의 공동기업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었다. 여자가 요리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는 동안 남자는 직접 소유하거나 빌린 인근 경작지에서 쟁기질을 했다. 남자는 장작을 쪼개 땔감을 확보하고 신발을 만들고 가죽 만지는 일을 하고 숟가락을 깎고 가끔 시장에 나가 집에서 나온 생산물을 판매하기도 했을 것이다. 집안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었다. 땔감이 없으면 요리가 불가능했고 여자가 아기를 돌보는 동안 남자는 요람을 만들고 건초를 베었다. 옷감 만들기, 소젖짜기, 물 깃기 같이 남녀가 구분 없이 수행하는 집안일도 많았다. 남자가 집을 떠나 일을 하러 가는 관행은 19세기 공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집안일, housework라는 단어가 19세기에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일이 집안일이었고 모든 남편, 모든 husband는 집에서 일을 하는 남편, 즉 house husband였다. 산업화 이전에 남자가 직접 육아에 관여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았다. 지금보다 남자들이 집 근처에 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아픈 아이를 돌보는 일 등을 아내와 나눠서 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1795년) 영국의 목격담을 보면 긴 겨울 저녁에 아내가 실을 잡는 동안 남편이 신발을 만들고 가족들이 입을 의복을 수선하고 아이들을 돌본다 라고 쓰여 있다. 역사학자 메리 프랜시스 베리에 따르면 17, 18세기 미국에서는 초기에 젖을 먹는 시기가 지나면 아빠들이 주로 양육을 책임졌다. 아빠들은 자녀의 교육과 예배 지도를 책임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입을 옷을 고르고 아이가 밤늦게까지 늦은 밤까지 깨어있으면 달래 재우는 일도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남자가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출산 도중 사망하는 여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현재 영국의 편부모 가정을 보면 남자가 이끄는 가정이 전체의 12분의 1 정도였지만 1599년부터 1811년 사이 통계를 보면 거의 근세 시대죠.
통계를 보면 비율이 4분의 1 정도로 껑충 뛴다. 여력이 있는 경우 재혼을 하거나 가정부를 고용했지만 산업화 이전 영국에서 편부 중에 3분의 1 정도가 입주해서 도와주는 다른 성인의 도움 없이 가사를 책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1820년대 저널리스트 윌리엄 코빗은 말을 타고 영국의 시골을 지나가다가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어린 자녀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젊은 남자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만큼 정감 있고 기분 좋아지는 일도 없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하지만 예전의 아빠들이 정말로 가정에서 그렇게 많은 책임을 맡아야 했을까? 현재는 핵가족이 일반적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주로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때문에 우리는 주방에 고모, 이모, 조부모 등이 앉아서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어르거나 이유식을 먹이면서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빠는 자기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 유럽에서는 수백 년 동안 핵가족이 가장 일반적인 가족 형태였다. 영국의 평균 가구 규모를 보면 17세기의 평균 4.18명, 18세기의 4.57명, 19세기의 4.21명으로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없다. 1599년부터 1584년 사이 영국과 북아메리카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은 빅토리아 시대, 이게 19세기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잠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에 전체 가구의 8%에 불과했다. 여러 세대로 구성된 가구는 흔치 않았던 반면 친척들이 같은 집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경우는 많았고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다. 1950년대 런던 동부 시민 200명을 인터뷰한 결과 1마일 이내에 2,700여 명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다. 집성촌 같네요. 물론 사람을 고용해서 살림 부담을 더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난한 가구라도 하인을 한두 명은 두었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아프거나 옷감을 짜느라 바쁜 경우 아이를 돌볼 1순위 후보는 바로 아빠였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산업화 이전 시대 아빠들이 요리, 청소, 육아를 대부분 다 해치우는 살림의 왕, 살림 기계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는 여자이긴 했다. 여자들은 옆에서 일을 거둔 하녀가 있어도 가족을 먹이고 입히느라 쉴 새 없이 일을 했다. 여자들은 출산이라는 극도로 위험한 과정을 겪어야 했고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육아에 상당한 시간을 쏟는 남자가 있는 반면 틈만 나면 선술집을 찾는 남자도 많았다. 또한 농장 노동자, 행상, 군인 등으로 일을 하느라 연중 많은 시간을 집을 떠나 지내는 남자도 적지 않았다. 상류층 아이들은 주로 보모와 가정교사의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는 자녀와 거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21세기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는 슈퍼데디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신인류가 아니라 엄연히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 집과 긴밀히 결합된 남자, 즉 허스밴드로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공유했던 과거의 남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현재 남녀 사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가사 분담 불평등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그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아빠들이 밤에 오는 아기를 달래는 일이 자기에게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뭘까? 해답은
18,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일어난 엄청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있다. 우리로 치면 이제 20세기겠죠. 가족의 자급자족이 목표인 자급농업과 가내수공업이 급속히 쇠퇴하고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노동이 대두하면서 집안 노동과 외부 노동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남녀 모두 방직 공장과 광산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이내 남자들이 산업 노동력을 지배했다. 그렇다면 하필 남자가 밥벌이를 하는 사람, 브레드위너로 지정이 되고 여자는 좋은 엄마라는 자녀를 훌륭하게 보살피고 맛있는 케이크를 굽는 사람이라며 가정적인 여자를 최고로 치는 분위기에 휩싸여 가정에 눌러앉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로 영어에서 브레드위너라는 단어는 19세기에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범 답안 중에 하나는 가부장제일 것이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전통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여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방바닥을 닦고 식사를 준비하고 지저분한 기저귀를 삶는 등의 해도 티도 안 나는 끝도 없는 가사노동을 여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유급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숙련노동을 요하는 일자리들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물론 생계 때문에 여자가 낮은 임금을 받는 미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남성 위주의 노동조합, 남성 위주의 교회 같은 사회 조직에서 지지하는 진정한 여성성, True Womanhood 라는 이데올로기가 여자에게 적합한 영역은 가정이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런 남녀 구분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 많은 여성, 특히 늘어가는 중산층 여성이 서서히 받아들이고 자기 것을 내재화하면서 이런 생각과 태도가 일상 문화에까지 침투했다는 주장이다. 1861년에 발간된 베스트셀러 비튼 여사의 가정관리소라는 책은 아예 대놓고 남자가 아닌 여자를 타깃으로 했다. 저자는 주부가, 그러니까 아내가 요리 솜씨가 형편없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지 못하면 가족들 사이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집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특히 여성스러운 성격에 맞는 자질이라고 주장을 했다. 분리된 영역 이데올로기가 워낙 뿌리 깊이 스며들어서 20세기 중반이 되면 가사와 육아는 전혀 사내답지 못한 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1955년에 제작된 이유 없는 반항에서 그 다혈질 젊은이로 나오는 제임스 딘이 불쑥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그 위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을 보며 역겨워하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남성성을 거세당한 남자만큼 끔찍한 것도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기술사학자들은 이 분리된 영역 이데올로기의 등장을 가부장제만큼 그럴싸하면서도 내용은 전혀 다른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아빠들이 산업혁명으로 집안일과 관련된 역할과 기술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남자들이 집 주변에서 하던 일들은 기술 발전 때문에 쓸모가 없어진 반면 여자들이 하던 일은 그대로거나 심지어 가중되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 철제 난로와 발명은 남자들이 요리와 난방용 땔감을 모으고 자르는데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석탄이 표준 연료가 되어 나무를 대체하자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석탄을 구매할 충분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신발, 도구, 가구 제작처럼 전통적으로 남자들 몫이었던 일들을 서서히 잠식했지만 울부짖는 아이를 돌보는 기계는 발명되지 않았다. 남자들이 돈을 벌고 공장에서 일하는 유급 노동력에 흡수되자 그들이 아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던 가내수공업 기술들도 잊혀졌고 더불어 아이들을 돌보던 집안에서의 역할도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도르래로 돌리는 버터 교방기와 달걀 교방기 같은 일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여자의 집안일을 줄여주긴 했지만 소비문화 팽창과 여타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전체적으로 집안일은 오히려 늘었다. 산업화 이전에는 대다수가 옷이 몇 벌 없었고 자주 세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빨기도 힘든 면직 의류가 대량 생산되고 셔츠를 규칙적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침대 시트도 몇 장씩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갑자기 여자들은 전보다 훨씬 많은 빨래를 하게 되었다. 월요일은 빨래하는 날이란 규칙은 19세기에 와서야 생긴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여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20세기 중반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때문에 여자들은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산업혁명 이후 아빠들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만 가사노동에 관여해왔다. 1840년대 경기 침체 기간에 어느 관찰자는 맨체스터와 볼턴에서 일자리를 잃은 남자들이 집과 아이들을 돌보고 빨래를 하고 빵을 굽고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밥벌이 때문에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아내를 위한 변변찮은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일단 경기가 회복되면 산업 노동자이면서 식사 당번이란 이중 부담을 지는 쪽은 항상 여자들이었다. 20세기 초에 동앵글리아 지방 어촌 남자들 중에는 3분의 1이 일상적으로 집안일을 했는데 어획기가 아닌 때에는 몇 달씩 집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계급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노동자 계급에서는 남자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일이 좀채 드물었다.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고정관념에 따른 남녀의 노동 구분에 도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임약과 페미니즘 덕분에 점점 많은 여성이 정문직에 종사하게 되었고 남자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남자가 육아와 가사노동을 주로 맡는다는 발상이 경제적으로 말이 되기 시작했다. 이혼이 급증하고 아빠들이 양육권을 획득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면서 신세대 아빠들은 싫든 좋든 낯설었던 가사노동 기술을 익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스틴 호프만이 아내가 떠나버린 뒤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일 중독자를 연기한 1979년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를 기억하는가? 아빠들이 분만에 참여하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도 이런 변화에 일조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영국 병원에서 남자가 분만에 참여하는 것을 금했지만 1990년대에는 아빠들 열의 9은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이를 통해 자식에게 예전에 없던 새로운 정서적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자녀를 돌보는 아빠라는 개념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서서히 문화적으로 자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말보로 맨으로 대변되는 강인한 카우보이 이미지가 자신있게 아기 기저귀를 갈고 맛있는 저녁을 요리하는 광고로 대체되었다. 여기서 이제 말보로 맨은 그 말보로 담배 광고에 등장하는 남자, 그러니까 카우보이 모자에 담배를 입에 문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남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아빠는 전체 통계를 놓고 보면 여전히 예외에 속하며 실제보다 미디어에서 떠들어대는 인상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월요일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학교에 가보면 함께 온 아빠는 나를 빼곤 한두 명이 고작이다. 주부, 하우스 허스밴드의 잊혀진 역사를 알아냈으므로 이제 이것이 오늘날 가족 역할 제고에 어떻게 도움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산업화 이전 조상들의 가사노동 기술을 가진 남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할 수는 없을까? 아카족 아빠들을
본보기로 삼을 수는 없을까? 변화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애물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우선 어떤 서구 국가에서도 아빠에게 장기간의 출산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빠가 자녀들이 태어난 뒤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스웨덴에 사는 아빠라면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스웨덴은 아빠들에게 1년간의 무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 나라다. 무급 출산 휴가는 아무튼. 하지만 스웨덴 남자들이 법적으로 할당된 시간의 14%만 챙기는 사실은 다시금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 그쵸? 우리나라도 남편들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죠. 저도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아직 한 번도 출산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직,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쓴 남자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20, 30년 된 회사인데. 다시 경제적 요인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직까지 여자가 남자보다 수입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양부모 가정에서, 그러니까 두 부모가 다 계시는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부모 중에 한 명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엄마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양육비도 이런 상황에 일조한다.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기관에서 개발경제학자로 일하는 아내는 세금과 쌍둥이 양육비를 제하면 집에 가져오는 돈이 하루에 30파운드에 불과하다. 금전의 관점에서만 보면 굳이 일할 가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부모나 다른 친척이 무료로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은 운 좋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불평등한 남녀 가사 분담과 가정회사의 역할을 변화시키려면 고용정책이나 급여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라는 점도 잊지 말자. 여성 해방을 부르짖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분리된 영역 이데올로기로 파괴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은 여전히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분리된 영역 이데올로기를 파괴할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은 지금 상태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문화에서도 시기만 조금 달리하면 남녀 구분, 가사 분담 등이 지금과는 달랐던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들. 물론 아기를 낳을 자궁과 젖을 먹일 유방을 가진 이는 여자이고 앞으로도 그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젖병을 소독하고 아기 옷을 사고 셔츠를 다리고 으깬 완두콩 요리를 하는 데는 특별히 여성 유전자가 필요하지 않다.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육아와 가사 노동이 남녀 모두에 의해 충분하게 수행 가능하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남자들은 파트타임 주부, 하우스 허스밴드가 되는 것을 가정에 충실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유구하고도 자랑스러운 전통에 참여하는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리라. 현재 대부분의 육아와 가사 노동을 책임지는 여자들은 힘든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도 운영해야 하는 완벽한 주부 혹은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문화적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남자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는 삶에 아이가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아이를 낳음으로써 거대한 존재의 사슬에 합류한 남자라면 아이들의 삶에 깊이 관여할수록 자신의 삶도 풍요로워지리라고 믿는다. 나는 분명히 그랬다. 우선 아빠로서 책임감이 나를 감정적으로 훨씬 민감하게 해주어서 슬픔도 기쁨도 이전보다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참으로 고마운 변화다. 마치 감정의 변화폭이 예전에는 저음이나 고음이 나오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였다가 이제는
건반 위에 모든 음을 낼 수 있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듯한 느낌이다. 아카족 남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도 기꺼이 아이를 돌보는 이유가 궁금한가? 아이를 돌보고 팔에 안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애착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랑과 애착이 있어서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일단 그 맛을 알면 멈추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집안일, 남녀 분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뒤에 한 20페이지 정도 가까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막상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저도 졸려서 오늘 투면질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사랑, 죽음, 직업과 진로 등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역사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